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방문 첫날인 20일 박근혜 대통령 동포간담회 장소인 샤토로리에 호텔 정문 앞에 오타와 한인들이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호텔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거주 대학원생의 말에 따르면요, 4명이 차를 타고 원정 시위를 오타와까지 왔다. 5시부터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악기 연주나 유인물 배포를 하긴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온 만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침 오타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저희와 같이 피켓 라인에 동참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 위해를 가할 안보상,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면 뒷문으로 들어가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격 상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당당한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뉴스프로 이목 대표가 저희 국민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고 당당하다면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호텔 뒷문으로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뒷문 정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난처럼 시작된 국민TV 정자놀이가 일주일 지나는 사이에 무려 112명이 참여하는 그런 행편무인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정자라는 것은요, 별게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출자금을 자릿수로 헤아립니다. 자리 좌자입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출자금 일자는 5만 원인데요. 정자놀이라는 것은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각기 자신의 출자금에 조금씩 더하는 이벤트인 거죠. 그걸 정자놀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나 정자했어 라고 써올린 사람만 112명이지 아무런 얘기 없이 정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 아니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절대 부담 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그냥 이벤트로 즐기시고 행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은 한 분들에게 박수만 보내면 됩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깨가 무거워져서 중간중간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저희 미래협동조합 사무국을 찾아왔습니다. 1000일을 된 손자를 바라보고 있는 초보 할아버지입니다. 동참이 늦어져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 출자금과 그리고 2014년 4월부터 월조합비를 소급 적용해달라라고 하시면서 조합원 가입하고 그리고 조합비 납부하고 가셨는데요. 국민TV 무한한 확장을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워진 물과 오염된 공기 그리고 탐욕스러운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못 봤는데요. 정말 할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덕수 할아버지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이사로
재직이라고 하기에는 비상임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사이신 상지대 교수 김정란 선생님이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불의 지배자 두룬이라는 판타지 소설인데요. 여러 언론에서 다룬 아주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북 콘서트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합니다. 이런 불의 지배자 두룬, 이거는 한국형 판타지인데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인문학적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김정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정란 선생님의 인문학적인 강의, 정말 천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녀분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제가 강연을 합니다. 역시 국민카페 온에어인데요. 미디어와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강연을 할 내용은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 언론 그리고 미디어,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면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내부 TV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 딱 2분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 2분. 인천 부평구의 패밀리곰님, 그리고 서울 노원구 상계 오동의 은지몽님, 조합원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은 하지 않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루에 20명 안팎의 조합원 가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또 협동조합 언론 국민TV,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에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 불편하시다고요? 사무국으로 직접 전화 거세요.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요즘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오후에 오셔가지고요,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지만 월조합비 11,000원 이상을 내지 않으신 분들에게
전화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원봉사하고 있는데요. 뭐 제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그 자원봉사자분이 앉아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사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매달 11,000원씩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형편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근무하는 조합원 한 분이 찾아와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줄였는데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력 감축은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계의 쇠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모바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의 iOS에 밀려서 이제 윈도우즈 8.1을 팔아먹어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해서 모바일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윈도우즈 8.1 개발 인력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도 결국 잘려가지고 다른 데 인터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문제는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철수를 하느냐? 한국의 구매력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물건이 안 팔린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매력이 떨어졌다. 즉 돈이 없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돈들이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의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1%들에게 그리고 수백조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게 법인세 그리고 각종 부유세를 걷어들여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다시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금 걷는다고는 그야말로 서민이 피는 담배세나 올리고 주류세나 올리고 자동세나 올리고 주민세나 올리고 그러면서 그걸 정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집값 오를 테니까 빈대서 집 사라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횡행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밝겠습니까? 암담한 현실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흘렀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겨레신문 이경논설위원회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의 첫 사설은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송강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말 골 때리는 일입니다. 지난 6월 9일 날 경찰에 불려갔는데 그 다음 날 청와대 검증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내정이 되죠. 이 인간 교육문화수석인데요. 제자 논문을 자기 이름을 제1저자로 버젓이 발표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자 결국 물러났는데요. 물러났을 때도 처음에는 송강용 전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물러난다. 이따위 변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고는 경찰 수사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사표 냈더라고 다시 말을 바꿨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 이따 소개할 한국일보 사설 이외에도 만약에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면 이 일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아무리 막장 정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시스템이 살아있는데 송강용 전 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명백한 범법자라는 사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을 수석시켜 하니까 말하자면 그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일단 임명해놓고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워낙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무망을 못하니까 결국은 잘라버리는데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윗사람이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차지철이라고 하는 그런 간신배에 휩싸여가지고 옆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 전달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김재규가 이런 버러지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총으로 세트로 쏴주겠습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강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 이유가
경찰의 1+3 특별 국제 전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사안 자체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경찰이 밝혔듯이 개인 잘못이나 비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발표 이후 송 전 수석 사퇴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그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0년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모집한 1+3 전형을 결제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전형은 국내에서 1년 수업을 듣고 제휴한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 말썽이 나자 교육부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1+3 전형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즉 국내 대학에서 1년간 학교를 다니고 그 대학과 제휴한 대학에서 나머지 3년을 다니면 그 대학의 학위를 주는, 이건 교육부에서 허가해줘야 될 사항인데 허가도 안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도한 어떤 매체의 글을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300몇 명이 그 혜택을 받는데, 혜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수십억의 돈을 챙깁니다. 그 중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요, 불과 얼마 안 되고 전부 브로커들이나 아니면 그 학원들이, 그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들이 다 처먹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고발을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16개 대학과 11명의 총장이 오른 점에서 보듯 당시 대학가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알려져 상당수 대학이 앞다투어 도입했다. 더욱이 서울교대는 교육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여 1년 만에 과정을 폐지했다. 다른 대학들이 지난해까지도 교육당국과 갈등을 벌이며 버텼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위법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감안돼 서울교대는 교육부 고발 대상에도 빠져 있었다. 한국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서울교대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1년 만에 폐지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의 고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표를 냈느냐? 경찰 조사가 사퇴 이후의 전부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출발 당일 막 시작된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무수석을 갑자기 경질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만한 심각한 비위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데도 청와대는 가타부타 이런 반구에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언론들이 제주껏 알아보라는 식이니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강용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태 파동에서도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한 번 고스란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송강용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6월 9일이고 아까 제가 밝혔다시피 청와대는 사흘 뒤 청와대 수석 내정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 다음 날 검증을 했는데 통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식 임명합니다. 경찰 조사가 만약 실제 경질 사유라면 그때 인사가 취소됐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인사검증 기간 내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조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알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강행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나라 말아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딴 인사참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자 6월 말 그를 경질하는 대신 인사수석실 신설 등 인사시스템 개편안을 내놨다. 송 전 수석 인사 파문은 결국 인사시스템 개편에 앞서 검증팀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 사퇴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허술한 인사검증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국일보의 사설, 부실검증, 돌연사퇴, 해명생략, 커지는 송강용 의혹.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역시 설명이 안 됩니다.
더 큰 그 무엇이 있지 않은 것인지 의심이 가고요. 청와대는 좀 제대로 해명이라도 하길 부탁드립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평균 수명 90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큰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큰 병은 병원비도 비싸고 삶의 질을 훼손하므로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큰 병을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적당한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체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병에 걸려도 과잉진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잉진료를 피하려면 이런 병원의 이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 과대 광고로 유인하는 병원.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나쁘다며 국가를 모독하는 병원. 셋째, 신용카드를 이리저리 피하며 탈세하는 병원. 과잉진료는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말아먹는 진짜 사대약입니다. 예방과 관리에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마음과 몸의 관리를 잘 하셔서 큰 병 치료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거창민들레 사과님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저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민들레 사과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정제인 스케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잎에 스케보르도인 뽀얀 가루를 묻혀서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저도 거창에 강의하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사과밭 장관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조합은 거창민들레 사과님의 사과입니다. 먹어보신 분들은 아주 크고 맛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에 3월까지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민들레 사과 농장을 검색하시거나 010-7256-9431 010-7256-943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광고입니다. 자, 이어서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양극화로 인해서 경기가 죽어도 보통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경기를 살릴 사람들, 바로 일반 서민들이죠. 서민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아무리 수백조 원을 갖다가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해놓고도 국내에서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절대로 돈 안 쓰는 그런 체벌 기업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줄기차게 펴고 있는 이 정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으려고 하는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 이경논설위원이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44.9% 즉 대한민국 소득의 절반 정도를 상위 10%가 다 처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경논설위원의 지적 들어보시죠.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아픔의 인간 정서를 부추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 강화로 배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케티의 경제 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려면 한국의 성장 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학 교수가 반하기 직전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이 발언, 말하자면 토마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가지면 한국의 성장 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는 이런 저주를 퍼부은 이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발언은 피케티에 대한 보수 진영 한편의 적대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피케티의 주장은 결국은 이 사회의 99%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늘려서 그래서 성장 동력을 찾자는 말하자면 좀 강제적인 국가화 혹은 제도에 의한 그런 평등,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이런 주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면은 그들의 기득권, 그것이 손상이 갈까 겁나는 그런 인간들이 돈 주고 지원해서 만든 자칭 보수 학술단체의 주장인 겁니다. 그 적대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보 진영이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는데 피케티가 답을 내놓았다. 보수주의자들은 내 책에 우려할 게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우려해야 한다.
불평등을 확대시킨 건 내가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불평등한 현실을 부인만 할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직시해야 한다. 핵심을 찌르는 대꾸라고 생각한다. 왜 핵심을 찌르는 대꾸냐? 보수주의자들은 피케티의 책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걱정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런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 사회의 전도현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의 99%를 점하고 있던 1%의 귀족들 모두 다 단두대에 올라서 모가지 떨어졌습니다. 불평등, 그건요 눌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르고 또 누르면은 그 반동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그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들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 종말과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병신일 것 같습니까? 40대 초반에 이 프랑스 경제학자가 일으킨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의 책과 논문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짚어보는 모임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다. 며칠 전 내가 지켜본 한 토론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3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피케티 강연과 패널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했다. 토론이 좀 겉돌긴 했으나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그의 책도 꽤 많이 팔린다고 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린 셈이다. 그에게 감사할 일이다. 피케티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천박한 학문 풍토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피케티의 주장, 사실 피케티 책 보면요 어려운 통계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피케티의 이론 간단해요. 불평등이 계속되면은 이 사회가 전도되니까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그런 주장 많이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가 피케티가 온다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학문적 풍토, 우리의 풍토 자체가 천박하다는 이 얘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피케티 효과는 또 있다. 그의 방법을 준용한 구체적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이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논문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44.9%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불평등 국가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미국 48.2%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5년 29.2%였던 수치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크게 뛴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피케티 등이 만든 세계 최고소득 자료집에 최근 수록됐다. 한국은 28개 등재국 가운데 4번째 불평등국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앞질렀다. 1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다행히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10% 경우보다는 덜했다. 한국은 12.2%로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등에 견주면 여전히 높다. 통계 복잡한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상위 10%가 갖고 있던 소득의 총량이 결국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4.9%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평등이 아주 극심한 지경에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김 교수 지니 개수에서도 심한 불평등을 확인했는데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다가 소득세 자료를 보정했더니 시장소득 지니 개수가 2010년 0.339에서 0.415로 가처분 소득 개수는 0.308에서 0.371로 높아졌습니다. 지니 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의한 5번째 불평등국이 된 겁니다. 이거 이미 이런 사회에 진입했지만 통계 수치로 입증된다는 것 자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성장은 물론 분배에서도 성공 사례라는 평가 적잖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깨진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을 비롯해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공식 반응 안 합니다. 세계 최고소득 자료집에 수록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표준 통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전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분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될지 몰라 두려운 것일 겁니다. 학계나 연구기관도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 교수 연구 내용이 사실에 들어맞는지 곰곰하게 따져봤으면 좋겠다. 맞으면 수용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경논술위원 주장하고 있는데요.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새로운 봉건 귀족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미 재벌들을 통해서 봉건 귀족, 새로운 귀족들, 돈의 귀족들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그룹 회장 김성년이 깜방 갈 때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온갖 아픈 흉내 다 내더니 석방대에 나오자 야구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 두 장의 사진이 어제 트위터를 달궜습니다. 이런 귀족사회의 끝은 혁명입니다. 혁명. 그걸 바랍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모독 운운하자 명예훼손죄를 엄단하겠다고 검찰이 나섰죠. 몇 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한국일보 홍성수 칼럼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을 보면은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본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민간업체들까지 모아놓고 상시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전담 수사팀 구성, 실형 선고 유도, 구속 수사 원칙,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확산 전달자도 엄벌하겠다는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준사법기관이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홍상수 교수가 지적하는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활용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 말하자면 짓꼴리는 대로, 한자로 얘기하면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명예훼손죄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의 보호가 아니라 그 사회 혼란을 막는다든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국가가 나서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는 사례 적지 않았죠. 이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자의적, 즉 짓꼴린 대로 선별되고 적용 범위가 공부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오도된 목적을 위해 동원되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이고 잠재적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위축 효과를 거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처럼 검찰이 구속수사와 실형선고 유도 등 선제적인 수사를 감행한다면 위축 효과는 더할 나위 없이 커진다.
이때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아마도 검찰이 이렇게 호들갑을 끌고 나서는 것, 사이버 상황의 국론 분열을 운운하면서 뜨는 것도 결국은 위축 효과를 겨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니들 까불면은 일단 구속하고 볼 거야. 나중에 니들이 구속에서 풀려 나와서 무죄를 받는다 한들 그 사이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주둥아리 다물어. 이런 얘기죠. 예,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급조가지고 위축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독재자들의 말로가 왜 되졌겠습니까?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아예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형사처벌보다는 개인이 개인에게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민사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이 당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게 하되 국가가 자의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여지는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도 한국 정부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잇따라 권고한 바 있다. 개별 국가들의 관행으로도 국제 기준으로도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위반에 대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실형 선고를 받아나겠다는 검찰의 처사를 곱게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그 사인들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면은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자를 지켜주기 위한 일로 변질되는 것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이 사이버 국론 분열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잡아넣을 거야라고 떠들고 나서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근혜 7시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사방팔방에 떠돌아다니니까 니들 그딴 소리 계속하면은 다 잡아넣을 거야. 그런 공갈 협박에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이런저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적용 범위만큼은 줄여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이런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만 유지하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 남기는 것, 허위임을 알면서 심각하게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공적 관심 사안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공인, 공직자인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여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 친고죄로 전환하여 국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등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남는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차별적 혐오 표현, 반복적인 스토킹, 집단 괴롭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동원하기보다는 해악의 성격과 범위를 특정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다원화한 입법으로 정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나오는 사실들을 홍성수 교수가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홍성수 교수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부정적인 쪽은 대개 진보 진영인 것 같다. 국가가 법을 동원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면 보수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 또한 형사처벌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예훼손죄 문제는 이념적 당파성을 떠나 시민사회의 공정한 토론 규칙을 마련하는 일이다라고 끝맺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반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